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면서 11월 안에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탄원 서명을 릴레이로 제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지원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KBS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 김영옥 씨가 위독하다는 허위 영상이 최근 확산되는 등 가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관련 내용 취재 보도한 방준원 KBS 기자와 함께 가짜 정보 홍수 시대 진짜 정보 골라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꿈시을 출신 강명구입니다. 네, 전용기입니다. 네. 꼭 꿈시을이라고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갑이 아닙니다. 을입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 맞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100일. 강명구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벌써 100일이 지났네요. 우리 먼저 한동훈 대표께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여당의 당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평가를 드릴까요? 예. 잘한 거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그 민생 현안이었던 금투세 폐지 문제와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한 그 사실은 정말 평가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기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워낙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취임 100일을 평가하자면 욕심을 너무 빨리 드러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보통 아직까지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턴스를 취하거든요. 네. 혹시나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이 조금 부담을 덜 가지게 하는 방법을 가질까, 그리고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은 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홍보할까. 보통 이런 정도의 역할이 여당의 대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는 조금 작게 보이더라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한동훈 대표는 되게 특이한 지점이 본인이 잘난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다음 권력을 위한 욕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내 갈등들이 아마 거기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여당의 대표를 너무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 강명구 의원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아니었죠? 아닙니다. 예. 지금 여당의 그 우리 지도부고 당 대표시기 때문에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할 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민생 현안을 다뤘던 부분, 이게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 발표하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이거 금투세 폐지 문제는 아마 곧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100일을 맞이하는 우리 당대표시니까요. 비판보다 축하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 당부의 말씀은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당정이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곳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오늘 기념일인데 축하의 말씀이 늦었네요.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뒤가 약간 바뀌었네요. 예,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민생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당정이 금투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국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여당이 프레임을 잘 잡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명세라고 불리면서 금투세를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늘 실용주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가장 먼저 금투세에 대한 유해 입장을 밝히셨고 금투세가 지금 현장에는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비치셨는데 그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추진한 것처럼 이것은 여야가 추진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쌌었는데 이제는 민주당과 함께 뭐 정부 여당이 입을 맞춰서 이런 내용들을 풀어가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100일 맞는 소회 그리고 당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 의정을 통해서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려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죠.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겁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 제시하고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근데 네. 거기에 딱 들어간 얘기가 그래야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 파괴를 먼저 막으셔야죠. 국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잘하는 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래도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막아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만 한다 이런 비판을 듣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도 사실 말씀하시면서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때 풀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총선 이전부터 의정 갈등 이거 정말로 정파적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다. 민생에 가장 깊이 관여돼 있는 게 그 의사와 환자의 관계인데 이런 부분 4월부터 풀자고 과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자는 부분 한동훈 대표도 과거에 비대위원장부터 여당의 대표까지 쭉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이걸 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크게 두 가지인데 의정 갈등 의료 공백 해소하고 그다음에 변화 쇄신에 의한 선제적 해결책 제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을 말씀하셨어요. 당정의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여러 경로로 많은 의견들을 물밑에서 듣고 계시고 경청하고 있고 심사숙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물밑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는 말 못하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령 대표께서 그 의료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의료 문제에 관해서도 당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굉장히 물밑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의료계 분들도 만나고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예, 전용기 의원님. 예. 고민이 많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모든 행동, 행위 하나하나는 국민들께 평가를 받게끔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께서 너무 물밑에서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실제 문제가 됐던 저희가 문제 삼는 발언들을 보면 응급실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실 한번 가보십시오. 뺑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현실 감각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 대통령실에 있던 참모진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참모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응급실의 이 큰 현안들을 잘못 판단하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님도 그런 부분은 정부는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강명구 의원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발언에 반발해서 일종의 단체 행동에 나서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를 요청했다. 좀 절제와 품격을 갖춰야 한다. 이 팩트가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행정과 그러니까 인적 쇄신 얘기하시면서 일부 행정관들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을 요구할 때에는 정책 쇄신이나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얘기하면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수석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행정관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니까 아마 행정관들께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당정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왔던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라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이잖아요. 대통령님의 손발이고 또 대통령님의 얼굴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격과 이 은행의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말씀 아니시겠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저도 여기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네. 여기서 일을 해본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정말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속상한 마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짜릿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품격 있게 자제하는 게 맞았다. 기강을 바로 세우신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의원님? 설마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비서진들 그리고 행정관들이 단체 행동을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일각의 불만이 조금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단체 행동까지 계획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설마 그랬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됐었고 그런 모의를 했어도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국가 최고기관인 만큼 절제와 품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리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네. 자, 그리고 강명구 의원님. 저번 주부터 좀 이렇게 논의가 본격적으로 됐던 특별감찰관 도입 논의. 이게 뭐 이른바 일각에서는 이걸 뭐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뭐 표결에 붙이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게 뭐 그럴 문제냐. 이게 대표 원내대표가 잘 수기를 하고 중진들이나 의원들 그 의견 모아서 이렇게 조용히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게 맞섰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전용기 의원님 계시니까 전용기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한동훈 대표께서 절차적 정당성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당내에 그 친윤이다, 용산에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에는 팩트가 없어요. 친윤 누가 그 용산 어디에서 반대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밭글이 돌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밭글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까? 그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 이게 원내 소관이고 원내에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의총에서 동의를 구하고 총의를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 되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이만저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도 있고 하니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 이거를 주제 삼아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래 먼저 선제적으로 혁신의 방안으로 이걸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원내대표하고 그냥 물밑에서 상의하셔가지고 안건으로 붙였으면 되는데 너무 이걸 오픈해놓고 투표하자, 의총하자, 공개 토론하자. 불필요한 갈등이 나왔다. 불필요한 갈등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원내의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보야, 문제는 특검이야. 망신 주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제안했을 때 조금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이거를 찬성하시는지. 직접 한번 여쭤보시죠. 네. 문제는 특검이 맞죠. 사실 특별감찰관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지 못하고 수사권이 없고 지금 감찰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감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일들이고 규명해야 될 일이지 예방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예방편으로 우리가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여당 내에서 사실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면서 특별감찰반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건 저게 아닌데 왜 저것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바보야, 뭐 문제는 특검이야라고 했던 그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 겁니다. 사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래도 여사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검을 말했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획책으로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특감반을 만드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 아닌가 보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감찰관을 할 때는 아니다. 이제는 특별검찰로서 이 부분을 문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을 상대로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협상할 것인가. 원내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당내에서 옳고 그름으로 이거를 당내 분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케이. 차라리 한동훈 대표께서 우리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단판 지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아까 그 초반부터 이렇게 뭐 원내대표와 의논을 하고 이랬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됐을 거다. 그 어떤 절차를 그렇게 쭉 해왔으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저는 이거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출구 전략을 짤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공개 의총을 하자 투표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 당내에 서로 간에 분란만 일으키고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출구 전략을 짤 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 면담한다고 그러잖아요. 단판 지을 문제다. 이게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 돋보이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후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게 원외 리스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내에서 기본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당대표가 끌고 와가지고 원내를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강명구 의원님. 이르면 다음 달 초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이 출범할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실이 소규모 인사 단행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높은 얘기인가요? 이거는 앵커님 그 인사권이라는 거는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당의 국회의원인 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얘기하면서 5급 행정관, 3급 행정관, 비서관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당정의 지지율도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뭔가 쇄신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하신 거고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 거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전용기 의원님한테는 다른 질문 드리려고. 네, 했는데. 다른 질문 주십시오. 아까 이제 그 의정 갈등 뭐 타이밍 놓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향해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왜 참여 안 하냐 여기에 대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물으실 게 아니고 먼저 두 분 만나시면 더 빨리 해결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빨리 만나자. 이번 주라도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내보내셨거든요. 네.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는 이렇게 정치적 구호로 소모될 내용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주말 일정을 다 비워놓고라도 한동훈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만나자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한 만큼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한 답을 얻고 싶으면 정말로 여야 그 대표들께서 만나서 푸는 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2차 회담이죠. 개최하자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용기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얘기 중에 입장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의제가 중요할 텐데 2차 여야 대표회담 의제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테이블에 올린다, 안 올린다? 저희는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올릴 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비서실장들 간의 논의에서 이걸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만큼 민생 현안이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가 새롭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의정협의체 이것만이라도 구성을 해서 돌리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연락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빨리 이루어내야 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고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강명구 의원님, 만약에 강명구 의원님은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런 문제들 쟁점 사안들 요번 2차 대표회담 그 의제에 올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 먼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뭐 특검을 의제로 올리고 안 올리고 민생을 위해서 지금 당 대표를 만나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만나시기 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나 가방이나 우리 법사위나 이 의원님들께 먼저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라라고 먼저 좀 말씀 좀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의 안은 묵살시키면서 지금 그냥 단독으로 규칙 바꾸고 법 바꾸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왜 독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국민들께서 아시면 기절초풍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임위에서는 대화 안 하시고요. 그냥 마음대로 밀어붙이시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 만나서 뭐 어떤 민생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거부터 정말 먼저 묻고 싶고요.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드는데도요 수개월씩 걸리고요. 어떤 법안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 논의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방망이 두드려 내보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상임위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히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익 집단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우리 부처의 공무원들 불러서 장단점이 뭐고를 신랄하게 토론하면서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민생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 빨리 나와라.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여당과 대화하셔라라고 말씀 주셔야 된다. 자, 그럼 강명구 의원님 지금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른바 거야의 독주 이런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개선된 다음에 저 상임위 차원에서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 여야 간 대화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방법론은 좀 달리해야 된다 본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대표 두 분께서 먼저 만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부터 의회 독주를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독주를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국회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그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싸우러 나오는 형태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이게 변해온 일들이거든요. 이것은 비단 22대 국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쌓였던 오해가 있다든지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생긴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정부와 관련된 내용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 사안을 요구해주시고 오히려 또 한동훈 대표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국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자. 이 부분들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민주당이 풀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요구에서 정부가 그렇게 독주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만나서 이런 것까지 결의한다면 저는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독주가 더 문제다. 그러니까 같이 풀자. 어떻게 보세요? 한명구 의원. 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 함께 있었어요. 우리 국회 운영이 아니고 저녁 같이 드셨습니까? 국회 운영이 소위원회에 예산안 그러니까 부수 법안에 본회의 자동 부의되는 거 이거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냥 통과해 버렸고요. 올라오는 정인들 그다음에 올라오는 상정되는 모든 법안들 저희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초선 의원으로서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자괴감을 느낍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라는 게 전용기 언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 쓸 때 일말에 뭐 여지를 두고 했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다 하면서 그냥 써버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오해가 생길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정말로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신사협정이라도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 보는 겁니다. 국민 앞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21대 22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한 지 3년 차가 되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시작된 가운데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구례 2터널 나와 버스 사고 발생했는데요.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 남대전 부근 공주교 위에 화물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 더딘데요. 그 사이 서평택 분기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에서 송내까지 긴 구간 흐름이 답답하고요. 이후 하계분기점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 청계터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이 여파로 하계분기점부터 정체 빚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제 진입 구간에서 작업하고요. 조금 지나 연희램프 쪽에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여파로 월곡 램프부터 지나는 데만 40분 이상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또 영등포 로터리에서는 경인로 영등포역 쪽으로 차량들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003님이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얻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지난 7월에 김건희 여사 전화를 받았고 당시 김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취임 100일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허은하 대표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셨고 나이도 동갑이셨고 좀 친해 두 분께서 그런가요? 조금 친하셨던 모양이에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허은하 대표의 시부 상황을 당하셔가지고 조문을 못 가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 전화를 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원과 전원을 통해서 나온 이상한 그 뉴스였는데 네. 저는 여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대화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런 위로를 하러 전화해서 전화해서. 근데 그때 좀 그랬다. 자기 심정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전영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에 계신 영부인께서 하셨다는 이런 것을 깔고 간다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인력들은 충분히 있었을 테고 앞으로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한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2부속실 무용론이 이런 데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책임 등을 담은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영기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정치와 그 개인적인 문제는 좀 분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할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부 시스템을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것은 저는 어쩌면 당연한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개혁신당에 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강명구 의원님한테 두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법 개혁신당 추진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고 이제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기본적으로 법으로 법률로 이런 걸 의존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참으로 이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인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우리나라 헌정사 70년 동안 그동안 배우자 지위를 법부로 명문화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경수 여사도 그랬고 이희호 여사도 그랬고 김윤옥 여사, 이 김정수 여사도 다 활동을 그렇게 했거든요. 특히나 우리 김정숙 여사님 인도 정부에서 타지말 그 초청장 왜 받았습니까? 이게 법에 지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70년 동안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이 명문화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굳이 이걸 명문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부인의 지휘 활동은 벌써 지난 70년 동안 굳어져 온 일종의 역사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황당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그러나 규정치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우리 발생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안 끼는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막말로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너무 많이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디올백을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직무 연관성 운운하면서 이 사람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상한 내용들을 퍼뜨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국민들께 오해를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정말 10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네. 자, 북한군 러시아 파병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실도 북한군 10,000명, 11,000명 정도가 러시아 파병됐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자, 북한의 군사적 야합,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게 파병이면 우리가 예전에 월남전 파병도 해봤고 동티모르 파병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우리 군복을 입고 그 파병을 내보내는 건데 이거는 러시아에서 군복을 받고 러시아 지휘를 받는 일종의 용병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군복을 받아서 지휘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북한 우리 군인들을 돈 주고 팔아먹었다는 얘기밖에 지금 저는 안 들고요. 총알바지라는 얘기도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사고를 친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밀착해서 군사적 어떤 이 파병을 그러니까 용병을 파병한 건데 네. 우리도 긴밀하게 그 우크라이나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긴밀히 소통해야 자유 된다. 서방 국가로서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단호히 대응해야 자, 되고 이런 소통해야 된다. 논리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다 이런 워딩을 쓰긴 하는데 조금 될 수 있으면 끼어들지 말자. 어떤 건가요? 민주당 왜 입장은. 우리가 거기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자살골 넣는다고 우리가 그 자살골에다가 동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세계는 모두가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그런 국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의 정의감으로 우리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은 정의감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세계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닥쳐올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판단하시고 대통령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깐 개입했다가 나중에 이후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명을 보내든 10명을 보내든 이것은 공식적인 성격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파병이라는 단어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군사적인 정보를 얻으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행위 자체 이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용기 의원께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대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고도의 미사일 기술, 그러니까 자기네 피로서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로서 또 이제 외화도 획득을 합니다. 플러스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얻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어떤 그 동북아에 훨씬 더 군사적인 위협이 됐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거를 그냥 개입 안 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이 배워온다고 해서 우리도 사람 보내가지고 배워올 겁니까? 그러면 그 확전되는데 우리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증을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기술이야 당연히 우리가 더 우월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동맹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과 함께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우리의 군인을 보내서 우리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역할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정보전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람을 소수 인원으로 보내서 이 정보는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보를 이렇게 대놓고 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동맹군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 피해가 전혀 없는 방식을 택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한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 대대적으로 우리도 가서 돕겠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나중에 후폭풍들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냐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냐면 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중립외교를 표방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건데 또 전쟁의 위기로 들어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한국도 참전한다라는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줬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저는 그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이득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참 아직까지 참 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개입이랄까 거기 가가지고 뭐 알아본달까 어느 관여 정도의 그렇죠. 수준인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예. 참 전이라는 말씀을 예, 예. 드렸던 건데 개입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관여.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강명구 의원님.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저는 보세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님의 왜냐하면 생각이? 지금 러시아의
북한군을 용병을 파병을 했어요. 이 파병을 3,000명도 아니고 한 10,00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에 갔어요.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 용병을 파병했을 때 분명히 자금도 받을 거예요. 돈도 받을 거고 첨단 무기도 받을 거고 어떤 그 핵무기의 기술도 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 미칠 수 있는 모든 안을 우리는 상정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우리 안보의 수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냥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단순 논리고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긴밀하게 군사적 지금 동맹 수준으로 지금 뭔가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강명구 의원님 얘기는 총뿌리가 한 여기까지 있었으면 목적까지 온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게 북한이 11월 중에 ICBM도 이제 발사한다 그러죠. 예. 풍계리 핵실험장도 이제 다시 준비를 마쳤다 그러죠. 오늘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첨단 기술, 무기 여러 가지 지금 핵심 기술들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분들을 그냥 방기하고 냅둔다? 저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상황을 들여다봐야죠. 그걸 그냥 내팽개치면 되겠어요?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저는 조금 더 세계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한 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러시아가 우리한테도 책임을 묻고 니네도 나중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여러 방식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다시는 이런 자살골을 넣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개입하고 있다고 참전하고 파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더군다나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한반도까지 가지고 올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용기 의원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야당으로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회 동의 없이 국군 파병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이 헌법 60조에 보면요. 아니 근데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어떤 조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부 여당에서 정부에서 어떤 군에서 혹은 이게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정권 차원에서 국회 그 동의 없이 파병을 하려는 어떤 조짐을 포착했냐는. 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 워딩. 그렇습니다. 사실 파병은 단순히 인원의 수보다 공식적인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이 단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부대 파병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군인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군인이 결국에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떤 행동을 띄고 목적을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헌법 60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 동의 없이 마치 그 군인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을 그 자리에 보내서 하는 행위 자체를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회 동의 없이 국군 파병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야당에서 이런저런 비판할 때 뭔가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술사가 닭목을 베고 닭 피에 맛을 보며 전쟁을 결정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하겠다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하고 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제1야당의 대표의 말이 이게 과연 너무 허무맹랑한 망상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계엄 예비 업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엄 예비 업무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앞뒤 맥락이 없어요. 황당무계하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은. 그리고 국회 안에서 지금 규탄 대회를 하고 있어요. 안보 위협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가 용병을 지금 북한 군인을 용병 파병을 한 게 김정은 잘못이지 왜 이거를 우리가 조장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규탄 대회를 열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이 부분 규탄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김정은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100% 네. 비판할 대상은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용기 의원님. 자살골 넣고 있는 거 저희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세계적으로 고립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그 지금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개입해서 그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올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게 나중에 이 모든 위험들은 우리 국민들이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안 된다. 전용기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정원이나 정보사 같은 데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조용히 가면 되는데 왜 대통령께서 대대적으로 우리도 캐나다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했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이걸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공언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정원이 조용히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북한이 무엇을 배워오고 어떠한 도발 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지고 오는 것은 잘할 일이죠.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누가 정보 활동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합니까?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대대적 공언 선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와 북한군 간의 긴밀한 군사 밀착 관계로 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의 우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는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왜 짧게 하나만 나토랑 짧게요. 미국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분명히 자국의 이익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날뛸 필요는 없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제 민주당이 이제 11월 달에 그 1심 선고 뭐 15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본격화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 이제 벌이기로 했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 이재명 무죄 서명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여론전 동안 사법부 압박이다. 이런 비난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법원이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비판하는 부분은 검찰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결국에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다고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한다면 저희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명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판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영향을 가지고 우리 법관들이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님은 이런 그 여론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이제 곧 이 그 14일 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고 또 15일 날이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오는 날이고 15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11월 달은 아마 이 민주당이 점점 더 공세의 수위를 높일 거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런 그 프레임을 다 잡고 있거든요. 네. 지금 탄핵 프레임도 잡고 공천 개입 프레임도 잡았고 계엄령 프레임도 잡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수위 높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한 1분 이내씩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월에는 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입니다.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데 재표결. 자,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올 이슈들을 본다면 네. 충분히 저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특별감찰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우리 강명구 의원님, 그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물론 지금 당내 약간의 뭐 갈등 상황이 노정되긴 했지만 여당의 단일 대화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정 간의 위기고 그 개파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3, 4주 전에 우리가 이
특검 법안을 막아냈듯이 이 법은 정말 악의적인 법이고 그 민주당이 그 하지 말아야 될 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네. 양심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50초 남아서 딱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네. 15초, 20초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이 다음 달 대통령 탄핵 소추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용기 의원님?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발견된 부분들이 있는 건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법률적인 큰 하자가 있는지 봐야 되고 국민들 설득할 수 있는지 봐야 된다 하셨고, 강명구 의원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이지만 네. 이분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한 거 아니냐, 더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조국 당이 선도하고 민주당이 뒤따라가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용준이는 2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까지 복지시설에서 자랐습니다. 5성급 호텔의 조리장을 꿈꾸며 요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용준이 앞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요. 범낭지령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용준이.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코팅 역할을 하는 범낭질이 선천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병입니다. 때문에 음식물이 치아에 닿으면 무척 시리고 쉽게 부러지거나 금세 썩어버리곤 하는데요.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워 용준이의 마음은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아기처럼 작은 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어본 적이 없는 용준이. 용준이가 밝은 미소와 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1.4도까지 올랐습니다. 대부분 어제와 비슷했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11도, 이천 철원이 7도, 대구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고요. 쌀쌀하고 추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대전, 대구 22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대부분 20도를 넘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권은 내일 가끔 구름 많고 제주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모레와 글피는 전국이 흐리겠고 모레 11월의 첫날 금요일은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려 글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있습니다. 강원 영동도 주말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쌀쌀하거나 매우 추워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서울이 8도, 특히 화요일은 서울이 3도, 춘천과 세종이 각각 1, 2도까지 기온이 내려앉겠고요. 다음 주는 추운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도 다음 주 중반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은 초반부터 중반 사이 12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일부 중서부 지역에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틀린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의 성과들이 몇몇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권을 퇴진시키는 방법 중 개헌은 복잡하고 남은 것은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진보연대는 지난달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대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은 더 교묘해진 가짜 정보들이 빠르게 전파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람의 얼굴을 바꿔서 실제인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딥페이크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 홍수의 시대, 어떻게 진짜 정보를 찾아내야 할까요? 최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이 내용 심층 취재했던 방준원 KBS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방준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준원입니다. 자, 이거 이제 취재하는데 많이 힘도 들고 했을 텐데 이른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위주로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건 지난해 좀 흉기난동 사건으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을 때 그때도 흉기난동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흉기난동이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뭐 SNS에 퍼진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막 놀래키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엄청 더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가짜 정보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정보들이 많은데요. 연예인 하면 사람들이 솔깃하니까. 그렇죠. 많이 누르게 되니까요. 그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배우 김영옥 씨를 만났는데 김영옥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뭐 SNS 유튜브를 중심으로 뭘 사망을 했다는 뭐 가짜 정보도 있었고요. 그런 정보가 그리고 있었군요. 뭐 위독하다는 이런 가짜 정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딥러닝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얼굴을 네. 바꾸는 거죠. 네네. 그런 합성 가짜 정보도 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이제 해당하는데, 네. 자 그런 가짜 정보에 사실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깜짝 놀라서 네.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죠. 그 포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흉기난동 관련해서 그 네네. 가짜 정보가 돌았던 곳이 포천이거든요. 그 포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경찰이 뭐 발표를 하면서 이게 가짜 정보다 사람들이 너무 공포감에 휩싸이니까 예. 가짜 정보들을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김용옥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런 허위 정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유튜브에. 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 기준을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2주 전에 또 3주 전에 김용옥 배우가 마치 위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눌러보면은 댓글에는 아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 예. 뭐 이렇게 뭐 빨리 나으셔라 이런 댓글들이 실제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선 진짜 황당할 수 있는데 그 김영옥 씨 지금 우리 KBS 드라마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KBS ETV 주말 드라마에서 열연을 아주 하고 계신데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참 연기도 잘하시는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정보가 퍼지니까 좀 곤란하시고 당황스러우신 거죠. 네네. 사실 뭐 주변에서 연락도 몇 번 받으셨다고 하고요. 이게 맞는지 괜찮은 건지. 네. 그리고 또 그 김용욱 배우님이 저한테 하신 말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뉴스가 나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은 진짜 건강이 안 좋은 줄 알고 이게 섭외도 안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까지 하세요?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황당무계한 뭐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쵸. 활동 안 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언뜻 드는 순간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보이니까 더더욱 그런 그 가짜 뉴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자, 우리 방준원 기자, 가짜 정보는 근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는 계속 그런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를 찾는 기술들도 덩달아서 같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정보가 나오면은 교묘하게 나오면 그걸 또 캐치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 플랫폼 기업들에서도 그런 가짜 정보를 찾아서 뭐 삭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만난 그 전문가는 이런 뭐 탐지 기술도 중요하고 뭐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건이 발생하고 널리 퍼진 다음에 발생하는 거라 좀 사후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안이 좀 더 같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게 좀 약간 근본적으로 이제 강구가 돼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뭐 결국에는 그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가 가장 중요하고 이용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죠. 미디어 문해력. 그러니까 정보를 접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해서 그 걸러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방준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이제 직해는 그렇게 되는데 자 정보를 접한 이용자가 미디어 맥락 그러니까 미디어 한마디로 이제 매체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한 이해 능력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청취자들 조금 더 알기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죠. 미디어 리터러시. 그렇죠. 이게 미디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SNS에서 정보를 접했을 때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능력 그리고 맥락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때 그것을 식별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지적 능력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미디어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어떤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할까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도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에서 미디어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방송이나 영상 뭐 아니면 아까 나왔던 뭐 딥페이크 영상 이런 거를 좀 접할 때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죠, 사실. 그럼 어쩐 미디어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뭐 미디어라는 게 뭐 그 언론정보학과에서 가르치는 꼭 그런 학문적인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그런데 속아 넘어갈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것 같기도 해요. 낮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모든 일이 이제 반대편이 있듯이 너무 잘 알면 자주 접하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위험에 노출되기도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 많이 쌓여 있는 것 이제 유럽 쪽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준원 기자가 그 유럽 쪽 현황 이제 취재했다고 들었는데 유럽 나라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저희 취재진이 핀란드에 다녀왔거든요. 핀란드요?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 다녀왔는데요. 핀란드를 뭐 간략히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소개드리면은 불가리아에 있는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매해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요. 핀란드가 지금 몇 년째 1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계속 1위를 해왔습니다. 5년째 1위. 네, 1위를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2014년이죠.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멀티 리터러시라고 해서 의무화해서 초, 중, 고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는 설명해 주셨고 멀티 리터러시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해력에서 미디어 문해력으로 진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방송이나 영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뭐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이나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 뭐 음성 이렇게 점점 다 다중 매체가 됐잖아요. 뭐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방송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정보를 생산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중 매체에 대한 문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연장자 입장에서 보면 아날로그 시대가 참 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 현대 사회는 이렇게 그 편리한 대신에 막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자, 의무 교육한다 하면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에 출장을 가기 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과목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가니까 국어 시간, 역사 시간, 사회 시간, 미술 시간마다 그때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한 군데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은 선생님이 프로젝터에 사진 한 장을 띄워놓고 이 사진이 핀란드에서 촬영된 사진인 것 같니?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그룹을 지어서 토의를 하는 거죠. 이 사진은 뭐 때문에 핀란드에서 찍은 게 맞다. 그래서 뭐 강이 있고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저게 핀란드 어디 지역이랑 닮은 것 같다. 라고 토의를 하는 건데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인공지능의 프롬프트를 해서 만든 사진이었고요. 밑에 그 인공지능 만든 회사의 그런 마크가 조그맣게 있긴 했거든요. 선생님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식별하길 바라는 그런 교육을 하기도 그런 했습니다. 마크를 통해서 이거는 약간 뭐 이렇게 합성된 거다 이런 걸 잡아내기를 바라는 과제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는 어떤 수업을 했냐면은 요새 인공지능으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사진을 6장 보여주고 이 사진에서 어떤 게 이상한지를 묻는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핀란드 사람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다 남자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게 다 정답을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핀란드인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핀란드인을 그려줘 하면 남자만 계속 나온다는 게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수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생내적인 어떤 그 오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그런 그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준다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 왜 유독이 핀란드가 그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다 만나면서 그걸 물어봤는데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먼저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서쪽에는 스웨덴,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스웨덴과 러시아의 오랜 지배를 받아왔어 가지고 1900 초반에 독립국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선생님은 저희한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서 정보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옆에 강대국이 있으니. 그리고 교육에 목숨 거는 나라죠. 그렇죠. 딱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핀란드가 러시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가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핀란드에도.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네. 가짜 정보. 네. 자, 우리 방준원 기자는 지금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정보라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유럽 쪽 가면은 지금 뭐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뭐 허위 정보 아니면 의도가 있는 허위 정보 이런 뭐 아니면 뭐 잘못된 정보 이런 취지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란 말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지 알아보니 네. 그런 허위 정보들을 뉴스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뉴스 자체가 아닌 네. 허위 정보인데 그걸 뉴스라고 말을 하고 칭하다 보면은 기존 뉴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전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이런 게 또 일종의 뭐 수사처럼 돼가지고 뭐 진실인데도 프레임을 설정하는 뭐 예. 가짜 뉴스다. 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스보다 정보가 더 약간 폭넓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렇다면 이런 가짜 정보는 네. 왜 최근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동요도 뭐 가짜 뉴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가짜 정보들은 조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최근에 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이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던 프랑스의 한 교수님은 지식의 전달 체계가 변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수직적 구조였다면은 네.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수평적 구조가 됐고 네. 이 수직과 수평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짜 정보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네. 수평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수직으로 받는 정보를 신뢰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왔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네. 그래서 가짜 정보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방 기자가 네. 뭐 사실 속지 않으면 된다는 게 근원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가짜 정보에 속는 이유 네. 뭔지 이걸 약간 사례를 보여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약간 실험이랄까 사례일까. 예. 저희가 그 지점도 궁금해서 혹시 예. 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들어보긴 했어요. 예전에 그 흰색 티를 입은 3명, 검은색 티를 입은 3명이 네네. 나와서 흰색은 흰색끼리,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공을 주고 받는 거고 네. 사람들은 그 몇 번을 주고 받는지 세는 거예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네. 그걸 세는 건데 중간에 고릴라가 왔다가 나가거든요.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고릴라를 대부분 못 봐요. 왜냐하면 공을 세는 거에 집중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짜 정보에 속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속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페이크를 한다 이거군요. 그쵸.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눈이 쏠리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실험 방금 말씀드린 실험을 한 교수 박사를 한번 인터뷰했는데요. 네. 그분 말로는 일단 친숙한 게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을 속게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정밀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가 너무 뭐 13명이 예. 뭐 중상을 입었다. 이러면은 너무 누가 봐도 딱 13명 이게 좀 정확히 보이는 숫자잖아요. 설마 저거를 속이겠냐? 네. 속인 숫자겠냐? 그렇죠. 예. 그런 정확함에 또 사람들을 속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성, 네. 친숙함, 구체성 그런 그쵸. 말씀하고 4757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가짜 정보 유포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가 보군요. 네. 그럴수록 어떻게든 색출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짜 정보 막 이게 그 친근한 사람들 친숙한 소재로 사람들 파고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가짜 정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일단 뭐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해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예.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프랑스에서 교육하는 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예. 이런 가짜 정보가 도는 것 같다 하면은 의심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검색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과 논의를 해봐서 예. 그거를 진실로 단정짓지 않고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비판적 사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비판적 사고와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쵸. 그 정보가 거짓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저희 KBS 같은 공영방송이 그런 시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찾냐 물어보면은 다 YL이라는 공영방송이 있거든요. 네. 그 공영방송의 뉴스를 본다. 그러니까 이상한 SNS에서 이상한 정보를 접하면은 거기서 찾아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 현지 기자를 만났는데요. 사실 비판적 시선도 비판적 시선인데 네. 최근에는 어떤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방향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요. 자, 이게 방진원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건 각 개인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개인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심도 하고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서 좀 파악도 많이 하고 해서 가짜를 이게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도 기르자 이런 건데 네.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정보를. 그쵸. 가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케이스 이런 것들도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주변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일단 이렇게 정보를 접했을 때 네. 의심하지 않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네. 이렇게 뭐 요새는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네. 단체 대화방이 많잖아요. 이게 올리면 그렇죠. 좀 혼내야 돼요. 너 이거 확실하냐? 그죠? 그렇죠. 너 그냥 네가 퍼올리는 건 좋은데 그렇죠. 이거 우리가 다 여기 호도돼 가지고 잘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 안에 규율을 좀 강하게 해야 되나요? 규율보다는 그 옮기는 분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죠.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정보가 이거죠. 예.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그러니까 옮기는 해보시고 사람이 예. 그리고 옮겨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만난 프랑스 교수님은 프랑스에도 그런 용어가 있대요. 쓸모 있는 그 직역을 하면 쓸모 있는 멍청이라는 용어더라고요. 그 쓸모 있는 멍청이. 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보를 접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네. 그냥 무의식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네. 그리고 공유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위험한데. 그렇죠. 예. 그 교수님 말로는 가짜 정보를 만들었을 때 예. 만든 사람 혼자로는 이게 퍼질 수가 없다. 근데 중간에 이런 그런 매개 역할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되고 피해가 커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알고 보니까 황당한 그 가짜 정보였는데 그렇죠. 너도 그거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그쵸. 아무 생각 없이 퍼날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진짠가 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프랑스에선 가짜 정보 말고도 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서 강조하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뭡니까? 이게 가짜 정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과장된 정보 뭐 이런 것도 좀 그 프랑스에서 학생들한테 좀 인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트레이너를 한번 만났는데요. 네. 교사를 만났는데 그분 말로는 자기 학생들 중에 뭐 이렇게 SNS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도 거기에 있는 어린 인플루언서들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 인플루언서가 말하면은 나한테 좋은 말이고 네. 저 인플루언서는 무조건 맞다. 선이다. 그쵸. 악이 아니고 옳은 거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많아요. 네. 예. 제가 만나서 프랑스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셨는데 네네. 그분 말로는 거기서는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10대 인플루언서가 예. 주름 개선 크림을 바르는 광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자기들도 그거를 뭐 사고 뭐 이런 게 좀 논란이 된 것 같더라고요. 10대 인플루언서가 주름은 있었나요? 제가 영상을 못 봤는데 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주름 개선, 얼굴이 팽팽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말로는 의사들도 저 학생한테는 저 크림이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대 애들이 주름 개선제 막 너도 나도 사면 그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자, 해외 각국에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요성 강조하는데 네. 우리나라 현황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수업에 이것저것 적용해서 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도 하시고, 근데 무엇보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돼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제 의무 교육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대상이고요. 내년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은 이제 국어에서 매체 영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매체 영역. 그렇죠. 듣고 읽고 뭐 이런 거에 하나로 매체 영역이 생긴 건데요. 네. 근데 주변에 초등학교 교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는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진도를 나가면은 우리 학생들도 많이 배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준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핀란드 공영방송 얘기했는데 공영방송 KBS의 어떤 역할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방준원 기자가 이번 취재 제작하면서 자 이런 건 추가로 더 알아보고 좀 깊이 그 취재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그 학생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어른들은 미디어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취재를 더 깊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KBS 방준원 기자였습니다. 방 기자가 보도한 더보다 가짜 정보와의 전쟁편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지난주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였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사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리투아니아의 비정부 기구인 블루 옐로 대표 조나스 오만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LRT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네. 지난 25일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지역에서 이미 북한군과 첫 전투가 벌어졌고 본인이 아는 한 북한군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 대표는 생존자 한 명이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부랴트인은 몽골 북쪽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입니다. 네. 이 러시아가 북한군 장병에게 이 지역 신분증을 발급해서 자국민으로 위장시킨다는 관측이 이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오만 대표는 또 몇 주 전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면서 처음엔 1,500명, 다음엔 11,000에서 12,00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파병 병력은 8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것은 길거리에서 수집한 단순 데이터가 아닌 첩보 정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제 충격적입니다. 근데 보시기에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이 단체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 왔는데요. 네.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의사 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최전선 정보에도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영방송 LRT는 오만 대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정보원과 군 정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다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좀 부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만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어느 쪽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서 침투했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서방정보당국의 전원을 인용한 CNN의 보도인데요. CNN, 네.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고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사실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소식인데요. 북한군이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다면 한국과 미국, 나토, 나아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이른바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CNN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략의 코멘트를 단 게 뭐라고 했냐면 미국 관리들은 이제 과거에 한국이 북한군 파병을 주장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을 안 해줬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CNN은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철수를 촉구했다. 이런 보도도 했죠.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북한군을 전장에서 철수시키도록 압박해달라고 설득 중이고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밀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거든요. 이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혈맹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충분히 김정은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듯한데요. 다만 지금 중국이 미국 뜻대로 북한 설득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부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이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중립이지만 물밑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해왔다는 점을 들어서 북한군 파병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중국이 북한 설득에 나선다 한들 네. 과연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좀 밀착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 관계는 올 초부터 상당히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설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입장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우리 군이 155mm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틀린 내용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를 최소 11,000여 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출산율을 언급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 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은 한국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한 거죠? 이 발언을 한 자리가 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는 행사였는데요. 네. 이 뭐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행사예요. 사막의 이 자리에서 다보스 포럼이다. 일론 머스크가 화상 대담자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무엇이냐?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다. 그러면서 이 한국을 예로 든 겁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외신들도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좀 집중 보도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에 머스크 역시 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대담에서 머스크는 현재 출산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가 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비관론을 내놨고요. 이 때문에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를 여겨야 한다. 이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머스크는 자녀가 11명, 축구팀 11명이죠? 네. 네. 올해 6월에 이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테크 기업인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 회사의 여성이사 스티븐 질리스와 세 번째 아이를 얻으면서 자녀가 총 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대담에서도 인구 문제에 있어서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아이를 많이 두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아이를 갖기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2026년부터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를 판매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2040년쯤이면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가 넘을 텐데 그럼 세계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 이 세계 인구를 휴머노이드가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단풍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서 가을 날씨 같지 않다 하는 생각 잠시 했는데 이런 날씨 때문에 단풍 소식도 늦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좀 주변 보시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울긋불긋하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9월 말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해서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요. 제주도도 10월 중순부터는 단풍이 피거든요.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1월이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단풍 구경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유독 단풍이 안 보이는 건 9월까지 이어진 폭염 때문인데요. 예. 단풍이 물드는 원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나무는 본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나무 전체로 물을 공급해 주는데 네. 이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물 공급을 서서히 멈춥니다. 한겨울에도 물 공급을 하면 나무 전체가 얼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띠를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나뭇잎이 광합성을 못하게 되고요. 초록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인식할 만큼 기온이 내려가야 한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9월에는 무척 더웠잖아요. 무더위가 네네. 이어졌었고 지금도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낙엽 개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그 전국 유명산의 단풍 소식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기상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유명산 단풍 현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 산 전체를 봐서 이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고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기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봤더니 절정으로 표시된 곳은 설악산, 오대산, 덕유산 세 곳뿐이었고요. 대부분은 다 첫 단풍 정도 표시만 돼 있었거든요.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언제 첫 단풍 오냐 계속 기다렸었는데 어제 드디어 첫 단풍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이제 평년 기준으로 10월 14일에 첫 단풍이 나타나서 10월 28일이면 절정을 이뤘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월 끝자락이 돼서야 겨우 첫 단풍 소식이 나왔다는 건 이거 심각한 지각이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처 단풍이 되기도 전에 초록색 나뭇잎이 낙엽이 돼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때문에 올해는 전국적으로 단풍 구경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할 작전주와 주가 조작 이야기. 오늘은 그 법적인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회장의 사기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하던 시점에 주가가 이제 폭등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사건 개요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제 선고된 사기죄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 네네. 이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쌍용차 인수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강영권 회장은 에디슨 모터스의 회장이죠. 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 지난 2021년 10월에 이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네. 다만 에디슨 모터스는 자금 조달 창구로 상장사였던 에디슨 EB를 통해 이 사건을 진행해 왔었는데 에디슨 EB 주가가 이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었죠. 그런데 이 투자조합이 급등한 주식을 급작스럽게 처분하면서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었고 네. 결국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 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쌍용차 인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EB 주가도 폭락했었죠. 금융감독원이 2020년
2022년 7월에 에디슨 모터스 불공정 거래 혐의로 포착하고 서울 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긴 바가 있는데 당시 금감원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에디슨 EB를 통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에디슨 EB의 주가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보름 사이에 7차례 상한가를 기록했고 5월 28일 주당 7,100원이던 주가가 6월 16일 47,950원으로 575% 급등했다. 그리고 에디슨 EV 주식 매입 자금 조달 경로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도 저지른 혐의가 포착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가 있습니다. 이게 금감원 발표 그 당시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당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됐습니까? 에디슨 EV 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 수가 2020년 말 5,155명에서 2021년 9월 말 22,445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당시에 국내 상장사 중 그 상승률이 2위에 해당했습니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의혹도 제기될 정도였는데 결국 에디슨 EV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2022년 3월에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 즈음에 소액 주주들의 주식 투자 금액이 최대 7,7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른바 작전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력이 실제로 연루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회장 재판 과정에서 확정해야 할 사실관계인데 여러모로 의혹은 제기돼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강 대표 지인이라는 투자자들이 투자조합 5개를 구성해서 에디슨 EV의 지분을 쪼개서 사들이는데 이후에 상용차 인수라는 테마에 힘입어서 에디슨 EV 주가가 뜀박질하자 지분을 털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적이 무엇이었냐 이런 의심도 드는 거죠. 이 처분을 해서 큰 단기 차익을 얻었는데 조합을 5개로 쪼갠 것 자체도 상당히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상장사 최대 주주가 되면 주식 매도를 1년간 제한받게 되는데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받았고 금감원은 이들을 사실상 한 몸으로 보고 이 조합들이 주식 대량 보유 즉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대량 보유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되는 대목은 그 에디슨 EV 주가 조작 혐의에 관여한 이모 씨는 다른 상장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이 이 코스닥 상장사 현대사료에서도 비슷한 시세 조정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취지로 이 검찰에 당시 에디슨 모터스 사건과 함께 사건을 넘긴 바가 있는데 금융당국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선수가 두 사건에 개입돼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쌍용차 인수에는 실패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강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 추진 호재를 앞세워서 허위 공시, 언론 자료를 내세워 주가 조작한 혐의로 1,62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2022년 10월에 구속 기소된 바가 있는데 인수대금 미납으로 에디슨 모터스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쌍용 자동차 인수 무산됐습니다. 그 후에 KG 모빌리티가 나서서 쌍용차를 인수하고 이어서 에디슨 모터스도 추가로 인수했는데 현재 에디슨 모터스는 KG그룹 편입 후에 KGM 커머셜로 이름을 바꾸고 나름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강영권을 보고 투자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만약 그렇다 보면 또 사람들이 신뢰도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강영권 이란 인물 어떤 사람입니까? 강영권 회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몰라도 강영권 회장 자체를 아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1985년에 KBS PD로 방송에 입문했고 이후에 SBS로 이직해서 그곳이 알고 싶다 등을 연출했습니다. 이후에 따로 나와서 외주 제작사를 차리고 TV 특종 놀라운 세상, 호기심 천국 등을 제작한 바가 있고 저희 귀에 익은 다 프로그램들이네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는 돌연 방송계를 떠나서 폐기물 업체의 CEO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하면서 화제를 모으게 됐죠. 그리고 2020년 TVN 유퀴즈 언더블럭에 출연해서 10년 안에 테슬라를 넘어서는 회사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에디슨 모터스라고 사명을 지었다라고도 밝혔는데 개인 투자자 중에는 유퀴즈에 출연해서 강 전 회장이 인터뷰한 모습을 보고 진심이 느껴졌다. 믿고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했다는 고백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1년 뒤에 실제로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결국 인수도 무산되었고 강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 이르렀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퀴즈에서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과거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먹었지만 요즘은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 잡아먹는 시대다. 네. 그럴듯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법원이 강영권 회장의 허위 대출 투자금 유치 사건 1심에서 무죄 일단 선고했습니다. 네. 여러 혐의 가운데 이제 하나고 이제 막 시작된 1심이긴 합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결 받은 이유 뭔가요? 사실 강 전 회장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고 이후에 별개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에 별개로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 어제 드디어 1심 판결이 이루어졌고 앞서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가 조작은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거죠? 추후에 기소됐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어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 사기 혐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강 전 회장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40억 원 정도를 가로챘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로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 구성 요건 모두에 대해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 인과관계 고의했는데 제일 큰 게 고의성인가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건을 판단했는데 먼저 전기차 양산 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디슨 모터스가 2017년경부터 전기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등 나름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다.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이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모터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다소 지연돼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고의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추가 판단도 내놨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판결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사기죄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일부 부정된다든지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일부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봤어도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 일체의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던 것인지 실제 사건이 우리 일반적인 시각과 달랐던 것인지는 아니면 변호사가 너무 잘했든지 향후 2심 판결 등 추가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기죄의 개념이 뭔지, 이 기망행위라는 게 뭔지 그거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건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사건이잖아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 대상이죠.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돼서 처벌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망행위 등을 실행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 피해자가 속아야 되고 고의성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이 사기죄에서 일컫는 기망행위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은 아니어도 사실대로 사실을 전달했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고지할 때 성립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받아서 엉뚱한 데 사용했다면 이때는 충분히 사기죄가 인정할 만했었는데 이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판단에 불과합니다. 향후 항소심 판단에서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이고 사실 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앞서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은 별개입니다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가가 부양되었고 그 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인데 기망행위가 어느 정도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즉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 높고 회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만한 역량과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본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주가 조작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검사가 단순히 기소해놓고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합니다.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아까 검찰로서 되게 충격적인 그 어떤 결과다. 일단 1심 결과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시긴 하지만 2심 판결에서
언제든지 결과가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3심 재판부 즉 대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예. 같은 자료를 두고도 2심 재판부가 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1심 판단에서 무죄 판결 선고 결과를 받아든 검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공판검사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검사와 협의해서 추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1심 재판부가 간과했던 법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노력을 거쳐서 2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당시에 이제 감독 당국이 늑장 대응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수사도 늦어진다는 얘기. 플러스 우리나라 증권 관련 범죄 처벌이 이제 솜방망이 잘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예. 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불공정 거래 혐의자 1,006명에게 고발 통보 조치를 내렸는데 이 중에 과징금 행정 조치를 받은 혐의자는 불과 2.0% 2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 재범 비율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른바 증시 3대 불공정 거래로 일컬어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부정 거래로 제재를 받은 643명 중에 23%가 재범 이상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재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사실 양형 기준상으로 양형 기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취득한 이익액이 상당히 높을 때는 징역 15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판결 추세가 그 양형 기준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징역 15년은 살인죄 형량입니다.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높을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재판부 법관들에게 깔려 있는데 이제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합당한 판결 수준을 조만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 경제범죄에 대해서 자 처벌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만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속된 말로 감옥에 갔다 오지 남는 장사니까라는 재범을 여러 차례 양산해 왔었죠. 이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부당이득은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가 조작 등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제재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다음 이슈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 대한 1심 판결 나왔습니다. 대학 동문들 졸업사진으로 불법 성범죄 영상물 소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한 사건입니다.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또 다른 주범 강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박 씨와 강 씨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박 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 씨에게 전달하고 강 씨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들이 제작 배포한 허위 영상물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이제 검찰 그 역량 그대로 인정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재판부가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지인이라면 악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마저 훼손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반시했습니다. 즉 지인 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반시를 했고 여러모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히 크고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구형량이 그대로 적용됐는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무방비 상태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큰 형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통념을 뒤엎으면서 한 그런 범죄다 이런 얘기인데,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 선고 결과가 앞으로 딥페이크 사건에 어떤 영향 끼칠까요?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도 많지만 피의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그중에 일부 옥석은 가려야 되겠습니다만 주요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기소된 이후에 처벌 형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특히 이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우죽선으로 퍼지고 있는 반면에 이 텔레그램의 속성으로 인해서 범죄를 단죄하는 것, 쫓아서 검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검거했으면 중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판시를 했고, 이 판시는 이후에 옥석을 가린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